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양시장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0.79% 상승하면서 3,227, 한 0.9% 상승이고 코스닥은 805선.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네, 이제 애플, 테슬라에 네. 이어서 애플까지 공장은 오스틴 공장에서 한다는데 조금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일단은 뭐 주가 자체는 그 차세대 칩을 애플과 같이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생산한다는 소식에 이 부분이 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양상이고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들 흐름 좋았잖아요. 그에 네. 맞물려서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또 조선 섹터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카카오 같은 네. 경우도 12%단 상승하면서 실적들도 좋게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맥도날드나 디즈니들이 실적이 좋게 나와서 진짜 소비가 안 좋은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 박승진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이제 애플이 계속 확 천면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1,000억 얘기 나오면서 관세도 막 하나씩 찍어서 관세를 조절할 수 있나 봐요. 트럼프는 이제. 그래서 자기 말 잘 들으면 하나 빼주고 그래서 시장을 다시 다 올려서 이제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벌써 네. 이제 고용 지표 나오면서 하락했던 거 다 이제 웬만큼은 회복을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제 진짜 침체 같은 건 없고 계속 고고하는 건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 이 경기에 대한 우려의 출발점이 사실 정책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돌려놓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분명히 좀 흔들리는 지표들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이 원인이 제거됐다라는 인식이 확장되면은 사실 이 부분들의 변동성에 좀 미치는 영향 자체가 좀 제한될 것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사실 8월에 저희가 확인한 지표들은 사실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조금 흔들리는 지표들이 분명히 섞여 있을 수 있다 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반응 자체는 보여지는 모습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어제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잘 달리던 국내 증시에 제동을 건 그런 이슈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세제 개편안인데 지금 일단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좀 불확실성이다라는 해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거라고 보시나요, 국내 증시는? 네, 일단은 지금 사실 저희가 그 2분기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저희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국 증시가 정말 이제 세계 증시에서 아웃퍼폼을 좀 많이 크게 했었는데 이 바탕은 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정책 모멘텀이 이 기대를 좀 많이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세제 관련한 이슈들이 좀 생기면서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들이 이제 분명히 있었고 굉장히 또 큰 폭의 조정도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정책의 모멘텀들을 완전히 여기서 끊어날 것이냐. 근데 이거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원하는 그림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일단 시장의 여론과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건 뭐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강약 조절을 좀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8월, 9월 조정설, 그다음에 8월, 9월 역사적으로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사실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뭐 저희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일단 이런 부분 떨쳐내는 결과를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8월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를 또 많이 가고 거래가 얇아지는 특징이 또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책적인 모멘텀 측면에서도 의회들도 상당히 많은 의회들이 뭐 우리나라, 뭐 미국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휴회를 하는 의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러면은 사실 정책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실적 시즌 끝나면은 사실 추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8월, 9월에 조금 이제 계절성을 좀 띄게 만드는 요인들인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벤트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당장 뭐 저희의 정책 리스크도 그렇고 지금 8월 7일 뭐 오늘부터 이제 그 관세 이슈들도 불거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협상 과정들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일단 변동성은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왔을 때는
미국 관점에서는 이 정책을 좀 뒤로 물리는 모습도 나올 수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조정을 거치더라도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는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7일 자정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미국의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한테는 네. 면제를 해주겠다. 네, 네. 오늘 그러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이제 애플 모멘텀으로 오르긴 했는데 네. 어때요?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분석도 꽤 많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반도체 저희 ETF나 이런 주가들을 보면은 일단 네. 일부 뭐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해석을 할 때 보면 타코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열어준 게 아닌가. 타코 트레이드. 예, 그러니까 조건을 이미 달아놨고 예. 애플을 통해서 저희가 반응을 받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 협상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구체적인 이 방안들이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어쨌든 카드를 꺼내 놓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100%는 사실 비현실적인 관세라고 보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시장에 좀 형성되지 않을까, 출구가 열려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것들을 계속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진짜로 최종적으로는 미국에다 공장을 짓기를 원하는구나. 관세도 미국에 공장 지을 때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애플한테도 똑같이 한 거잖아요. 네, 중국한테 하는 거든지 유럽이나 뭐 애플한테도 똑같이 너도 공장 지으면 빼줄게. 그리고 그거 딱 빼니까 또 그냥 인도에서 25% 있는 거 빼주고. 그럼 네. 관세를 내느니 공장을 짓겠다. 네. 이렇게 애플도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가면 삼성전자도 오스틴에서 지면 네. 뭐 이렇게 뭔가 해주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거는 빼줄게 뭐 이런 네. 것도 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이제 테슬라도 말씀하셨었고 이제 애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전체로 보면은 삼성이 이게 결국 미국 가서 생산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밝혀놓고 있는 것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각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사실 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결국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요구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협상에서 이제 이겨내는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얻어내는 것들을 다 얻어내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수치지만은 굉장히 고관세를 계속 때려내면서 지금 얻어내는.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변동성은 바이든 전 정부에도 핑계를 한번 또 댔었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파월 의장 쪽으로 좀 책임을 좀 돌리고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피해가고 이후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미국 경제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 좀 정치적으로 좀 노리는 것들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미국 수입업자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엔비디아가 이제 SK하이닉스 HBM을 받을 때 이제 엔비디아가 뭐 부담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예. 이게 왜냐면 관세를 낸다고 하면 약간 또 헷갈릴 네. 수도 그쵸. 있기 누가 내는지.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예. 수입업자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런 수입하는 기업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보통- 소비자한테 정가가 되고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음 주도 사실은 저희가 변수가 있는 거는 네. 이제 물가죠. 물가 물가. 지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12일 날 나올 건데 이게 사실 지난달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반영 안 했었는데 결국 지금 저희가 7월 FMC할 때도 봤던 부분들은 이 파월 의장과 연준 인사들은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었고 저희가 이제 PPI의 항목 중에서 이제 트레이드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에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이 유통업체들이라든가 이제 가져온 업체들이 이거를 가격에 정가시키는 이 항목이 있는데 얘가 이제 지난달께 0.0이 나왔습니다. 0이 나왔습니다. 사실 4월에는 마이너스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기업들이 이 마진에다가 못 녹이고 결국 손실을 보면서 아. 지금 기업들이 좀 막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예.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손실을 보면서 계속 정말 좀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정가가 될 거고 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은 사실 아까 이제 8월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이런 지표들을 나올 때는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나 이제 애플 칩을 미국에서 오스틴 공장에서 짓잖아요. 근데 약간 우려하는 부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결국 지금 미국이 기술 유출을 하는 거를 중국 가지고 뭐라 그러더니 네. 다 가져와서 여기서 짓고 기술도 다 도로 내놔.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TSMC도
이제 미국에 짓는데 51% 하고 49%에서 미국 거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TSMC도 이제 미국 회사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도 오스틴에서 그 칩이랑 애플 칩이랑 테슬라 칩 매출했더니 더 많아졌다. 네. 그러면은 갑자기 매출이 더 많아지면 삼성전자도 이제 나 본사 미국이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이렇게 가면은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미국 회사가 나빠지는 건가? 좋아지는 건가? 뭐 우리나라 고용은 나빠지는 거 되게 복잡한 셈법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조금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글로벌리하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사실은 저희가 이게 관세 협상이 처음에 진행될 때는 미국이 그렇게 여유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줬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가 정말 많이 얻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들은 사실 달러화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 보셔도 될 것 같고 달러화가 사실은 이제 저점을 잡고서 슬슬 뭐 가파르게 올라가지 V자는 아니지만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림들. 물론 통화 정책에 대한 변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도 경기에 대한 해석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호흡에서 지금 당장은 뭐 약간 리세션처럼 보이는 지표들이 섞여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관세 협상 자체의 결과물들이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더 오히려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환율의 방향이 바뀐다라 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시 미국으로 갈 가능성들이 금융시장 관점에서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바뀌는 것들은 사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결정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증시 측면에서는 일부 이제 다른 국가들도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의 경기와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약한 방향으로 좀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질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를 둔화시키게 되고 네. 이제 이게 GDP의 3분의 2가 소비를 차지하다 보니까 네. 이러다 보면 결국에 미국의 경기도 안 좋아질 거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반대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에 다시 공장을 짓고 이런 식으로 돼서 뭔가 전체적으로는 뭔가 성장이 더 이제 촉진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네. 경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죠. 사실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연준과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 보면은 네. 연준이 그런 게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물가는 분명히 올라갈 것 예. 같은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사실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물가가 저희가 팬데믹 때 이제 경험한 부분인데 물가가 올라가서 명목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주식시장 기업들의 실적도 어쨌든 금액은 커지는 사이즈는 커지는 예, 부분들이 예.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주식시장은 저희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선택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시장을 좀 보는 저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난 상반기 때 주춤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미국 포지션들을 좀 낮추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또 저희가 한 4월 중순 이후로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은 이 월드 인덱스라던가 아니면 선진국 지수들이랑 가격을 비교했을 때 미국 증시가 오히려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약간 완만하게 또 오히려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한 2, 3개월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그 이북 괴리를 다 회복시키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이제 나눠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잠깐 그 고용 데이터들 이제 수정 나오면서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변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약간 강세로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때 금 같은 경우는 또 급등을 했었어요. 예, 예. 하루. 네. 그리고 뭐 다시 옆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관점에 미국 주식이 두 가지인데 그 대체제로 다른 거를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가장 좋아? 비트코인, 뭐 채권, 뭐 이런 네. 금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이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좀 이게 자산 쪽에 대체 자산 쪽을 바라볼 때는 물론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일단은 메인 코인들은 뭐 이더리움은 실제로 지금 기업들도 포지션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지금 제도권으로 저희가 들어왔다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미 지금 블랙락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물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코인들도 분명히 투자자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일부 좀 편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후까지 밀어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말씀하셨던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섞여 나올 때 금이 더 강한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금보다는 오히려 은 같은 자산들이 조금 이제 리스크온이 됐을 때도 더 가치 강세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양면에 있기 때문에 은 같은 자산들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달러 인덱스, 달러원 환율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월까지 봤던 모습들은 조금 이제 지금은 다른 방향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분명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건데 네. 인하를 하는 과정들에서 저희가 그 장기적인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하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같이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사실 이 모멘텀들이 환율 측면에서 달러만 약세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은 뭐 아시다시피 다 상대 가치라서 그렇죠. 이런 통화 정책의 양면성들을 이제 상대 정말 같이 가는 그림들을 봐야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 금리나 뷰가 명확해질 때는 달러가 약세를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달러가 오히려 경기의 모멘텀들을 다시 반영을 시키면서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반전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원달러 시점- 환율도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일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달러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주춤할 때 그때 좀 미국 증시 진입 시기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뭐 저는 지금도 사실 지금도. 그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정말로 저희가 이제 7월까지는 경제 지표들이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물가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경기가 정말 견고하다라고 저희가 느끼는 뭐 고용 지표도 그랬었고요. 그런 지표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들이 계속 깨지는 그림들이 7월 지표들부터는 저희가 좀 확인이 눈에 계속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6월 지표들도 표면적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은 세부 디테일들을 보면 아까 이제 PPI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가격 올라간 것도 CPI에 따로 있었고 서비스가 좀 위축되는 그림들이 있었고, 고용 같은 경우도 정부 쪽이 오히려 반 정도 차지했다가 이번에 다 조정이 됐었고,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걸 걷어냈을 때는 분명히 이제 관세 영향들을 다 반영을 시키고 있을 거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원하는 것들을 시간을 끌면서 얻어낸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제의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큰 호흡도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랑 중장기 전략은 분명히 구분해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희 8, 9월 약간 약세일 수 있다라는 네.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 때면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또 하시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AI 버블이라고 얘기했다가 AI가 다 올라오면서 다 이제 꼬리를 좀 내리는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실제로 8, 9월 약세일 때 금요일 날 빠질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시작이야 약세,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다 바뀌었어요. 또 이틀 지나서 네, 맞습니다. 이것 좀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만큼의 모멘텀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주식시장의 본질인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씀하셨던 이제 AI 버블 얘기는 저희가 2023년부터 꾸준히 시장에서 그렇죠. 간혹 예.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예.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무마시켜 줬던 것들을 결국은 실적 추정치들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왔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밸류에이션의 정당성들을 좀 확인시켜 줬던 그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아마존이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뭐 메타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좀 이제 주도적으로 좀 시장을 많이 끌고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좋은 가이던스와 KPX의 경쟁력들 이런 부분들을 또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빅테크가 끌고 가면은 어쨌든 지수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올 거고, 물론 여기서는 좀 차별화는 좀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실적이 이 시장을 계속 정당성을 좀 부여해 줄 거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되는 과정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트럼프도 정책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한다라 하면은 일단 미국 증시,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어디를 향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권자의 지지율이라든지 네. 자국의 이익이라든지 다 네. 이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미 연준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고용 상황이 좀 안 좋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오히려 9월달 금리 인하 뭐 네. 지금 비컨 얘기까지 나오는 네. 상황이고 2번 아니고 3번이 될 수도 이런 얘기 네. 나오고 또 쿠글러 연준 이사는 또 사임을 했고 네. 네. 그 자리를 지금 4명으로 압축했고 뭐 네. 2, 3일 내로 지명할 거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2명의 캐빈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통화 정책에 대한 해석은 저는 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용 지표와 또 지금의 분위기가 또 다른 것처럼 다음 주에 CPI가 나오면 또 한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은 CPI가 사실은 그 예상치가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은 물가가 어떤-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아, 물가가. 물가가 높게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할 거냐. 그러면 또 이제 관세가 진짜로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해석이 또 나오게 되면은 지금 연준 인사들이 특히 이제 FMC 때 기자회견 내용들을 보면은 8월 회장이 했던 얘기들이 오히려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후하게 평가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이제 8월에 또 진행이 될 텐데 거기서의 그 주제도 고용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고용 시장의 수급과 거시 정책 이런 걸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랑 연결져서 보면 고용 시장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파월 회장이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또 경계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잠재되어 있던 그리고 또 같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 연은들의 서베이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정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도 포착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아까 이제 PPI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트랜스퍼가 좀 일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연준 이사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쿠글러 이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내년 1월이 원래는 임기 그렇죠. 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한 4번 정도를 좀 일찍 나간 것처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다음 해에 내년에 연준 인사도 지역 연은 총재들은 때 투표하는 사람들이 또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보여지는 것들보다는 사실 평가되는 것들은 좀 매파적인 인원들이 오히려 좀 더 껴들어온다라는 그래요? 해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어제 또 카시카리 총재도 보면은 금리 2번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네. 또 막판에 얘기했던 부분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물가 영향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나서 바뀔 수도 있다. 이거 다 던져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컷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크지만 경제 지표들이 확인될 때마다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8월에 변동성이 일부 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들이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좀 섞여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패드워치 나오는데 패드워치 12월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네, 밑으로. 맞습니다. 그럼 2번 갔다 3번 갔다 2번 갔다 3번 갔다 그러고 네.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시시각각 바뀌더라고요. 네. 제가 아침에 봤을 때 저거 한 번 더 밑이었는데 근데 올라와 있네요. 네. 그래서 3번 된다는 얘기는 비컷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도 여러 번 하는 거로 거의 4번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치면은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너무 금리가 이제 오버하게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채권이 너무 비싸진 상태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채권 시장이 오히려 지금 난이도가 좀 높지 않나. 그러니까 지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그 패드워치도 보면은 FMC 당일날은 사실 9월 동결이 60% 넘어가면서 이제 확 올라왔었다가 또 갑자기 고용 나오면서 다시 쭉 저 밀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 보면은 채권 시장이 오히려 한쪽의 뷰를 정말 집중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고집하기가 좀 힘든 장이 아닌가. 그래서 저것도 뭐 아시다시피 시장이 결국은 반영하는 그림들을 보면서 그렇죠, 계속 바뀌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희가 참고용으로 좀 지금 보는 게 보통 저거 보는 게 그거 시장에서 얼마만큼 반영하고 네. 있나를 보는 거고 저게 이제 그렇죠. 너무 오버하게 반영됐으면은 네. 반대로 이제 맞습니다. 네. 포지션 잡으려고 보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는 네. 저거대로 된다가 아니라 그쵸,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너무 이렇게 아래로 치우쳐진 느낌 네, 중간에 이런 느낌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 있다. 않나 싶어서 네. 여쭤봤습니다. 치우친 걸로 보이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재료들이 재료들이 또 있을 있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CPI, PPI 좀 물가 지수가 좀 발표되는 걸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8월, 9월 좀 약간의 변동성과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셨으니까 이때 이제 네. 미국
증시 좀 새로운 포지션을 좀 늘려보는 것도 좋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네. 혹시라도 시장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네. 뭐 이벤트라든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게 다음 주에 또 이제 기한이 있는 미중이죠. 아, 미중. 예. 네, 사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좀 뻣뻣한 이 스탠스들을 계속 보여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보면 어쨌든 강하게 나가가지고 부딪혀서 원하는 것들을 뭐 일부 좀 깎아주는 척하면서 결국 얻어내는 이런 기조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중국은 조금 혹시나 다르게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조금 한번 또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이 타코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깨는 그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깬다는 게 위로 깬다는 건가요? 아래로 깬다는 아래로 건가요? 아래로 깨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국이 어떻게 나오면은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협상 카드들을 계속 꺼내놓고 네. 있지만은 뭐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안 받아들이는 부분들인 거죠. 결국은 지금 결국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사실은 미국이 이제 가장 또 상대적으로 컸던 부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좀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또 중국도 뭐 히토류 같은 이제 카드들을 좀 쥐고 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또 중국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카드들이 좀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일부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또 그 기존의 스탠스를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좀 다르게 나올 것인가. 지금까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혹시나 그게 아니고 다른 국가들한테 했던 것처럼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근데 그러면 다른 국가가 너무 화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그런 게 또 국가는 다 깨질 수가 EU도 있어서 화가 나고 네. 일본도 화가 나고 우리도 네, 화가 나고 맞습니다. 갑자기 중국 때문에 시작했다 그래놓고 중국 10%뭐 네. 이런 거 던지면은 이거는 이제 대책이 없지 않나요? 네, 그다음에는 그래서 잘 포장이 되는 결과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뭐 중국에서 어쨌든 히토를 그냥 안 주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싸우는 수준일 텐데 네, 네. 예, 그 이제 관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전략 세울 때 네. 그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뭐 비미국 해갖고 뭐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 이쪽으로 좀 자금 이동이 되니까 이쪽을 네.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좀 비중을 좀 확보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네. 하반기는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들어보면은 네. 좀 그래도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 해외 주식 분석 해외 실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해외 네. 이 해외는 미국 주식에서. 말고도 다른 쪽도 커버하시는 네, 거잖아요. 다른 저희도 뭐 저희 안에 이제 중국 기업 커버하는 네, 애널리스트들도 네. 있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는 사실 상반기에 조금 과한 침체에 대한 과한 약세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결국 AI와 빅테크들은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포지션들은 꾸준히 좀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또 특히나 아시다시피 이제 성장주들이 미국은 항상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들은 기본적으로는 깔고 갈 필요가 있다. 줄여놓으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채워놓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생산 기업은 예외가 될 거라고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테슬라에 이어 애플까지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파운드리 적자 규모도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는 2.47% 오르면서 7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종가는 7만 500원이고요. 두산 테스나도 오늘 9%대 강세로 33,900원에 마감했습니다. LB세미콘도 오늘 3%대 오름세, AD테크놀로지와 솔브레인도 오늘 각각 5%대 강세 시연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 최대 조선사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렇게 마스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첫 한국 기업의 미국 MRO 수주가 나오면서 K조선업 전반에 대한 기대가 더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먼저 HD현대중공업은 오늘 1.82% 오르면서 47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HJ중공업이 19%대 오름세로 13,700원, 한화오션도 오늘 2%대 강세 보였고 오리엔탈 전공과 인화전공이 각각 27%, 12%대 강세 시연하면서 조선과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게임 기업 일렉트로닉 아츠부터 음악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 미국 가전제품 기업 월풀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렉트로닉 아츠입니다. 현재 주가는 163달러고요. 목표 주가는 170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1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억 7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신작 스플릿 픽션과 F125가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특히 F125는 시네마 콘텐츠 협업과 시스템 개선 효과로 순 결제액이 전년보다 27% 성장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주당 19센트의 분기 배당과 함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주주 환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표 슈팅 게임인 배틀필드 6가 트레일러 공개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고 스케이트 게임도 테스트 참가자 100만 명을 넘기면서 흥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스포츠 포트폴리오에 신작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EA는 올해 하반기에도 꾸준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걸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포티파이입니다. 현재 주가는 666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747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41억 9천만 유로, 주당 순이익은 42센트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프리미엄 구독자는 2억 7,60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6억 9,600만 명으로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주가 급등에 따른 유럽식 사회보장세 증가와 환율 영향, 전환사채 비용 같은 비핵심 요인들이 금융비용을 크게 늘리면서 실적에 부담을 줬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한도를 기존 10억 달러에서 2배인 2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또 광고 기술 스택 개편, 팟캐스트 구조 조정 같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변화가 진행 중인데요.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 하락 시점을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월풀입니다. 현재 주가는 81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03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37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억 달러로 오히려 57% 증가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1달러 17센트로 70% 줄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 영향으로 아시아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고 프로모션 확대와 비용 증가로 단기적인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전의 80%를 현지에서 생산해 경쟁력을 갖췄고 특히 올해 안에 북미 제품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을 고부가 신제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서 4분기에 집중된 성과가 기대됩니다. 하반기에는 관세 정책의 수혜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반등이 예상되는데 이 점이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공급망 전체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론 엔비디아, 메타, 애플까지 AI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 이제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글로벌하게 반도체 관련해서는 진짜 전쟁터가 돼가고 있는데 누가 웃을지, 네. 누가 울을지 예상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이종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기공학부가 아니라 전기정보공학부네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과기부 장관님도 하셨더라고요. 크기도 과기정통부입니다. 과기정통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그 정부에서 예. 계셨다가 지금 이제 교수님 오셨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요즘 보면은 솔직히 국가가 관여를 해서 반도체든 AI든 이제는 하다못해 TSMC도 이제 ASMC라고 이제 아메리카가 앞에 붙어서 미국에다 지으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막 미국에다 지금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계속 공장도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요즘 들어서는 AI나 반도체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진짜 국가가 관여해서 뭔가를 서로 싸워가면서 만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정도의 스탠스로 어떻게 기업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그 파급력이 있는 데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AI의 핵심 부품으로 네. 사용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전쟁 아닌 그런 전쟁으로 지금 발전해서 국가 안보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전에서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정책 변화 이 부분에 대응을 철저히 이제 해오고 있는 그런 그 관점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업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워진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정말 그 정부와 기업이 뭔가 이렇게 소통을 즉시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또 빠른 결정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가장 또 합리적인 그런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관세 같은 경우 이제 100%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또 잘 협의를 하면 공장 짓기로 했으니까 이건 빼줘 뭐 이런 걸 협의를 할 텐데 이런 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폭탄을 이제 우리가 맞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은 좀 이제 협의를 좀 해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일단 뭐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100%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제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미국의 어떤 그런 그 미국 내 어떤 이제 공장 설립에 대한 그런 이제 요청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또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감안해서 좀 최혜국 우대로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반도체 100% 관세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이런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칩을 이렇게 수입할 때 그 기업이라든지 수입업자가 내는 비용이면은 결국에는 그 비용이 그쪽한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 기업과 기업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른 그런 어떤 반도체 칩을 미국 기업이 또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 기업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이제 나라는 이 관세를 가지고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뭔가 철저하게 전략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미국이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대체로 적자를 많이 받고 그 적자가 장시간 이렇게 좀 누적이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축 통화인 미국의 달러 통화가 신뢰성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고민을 해서 미국에서도 아마 그런 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기업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뭔가 그렇게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나와서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하는 게 아닌 거죠. 다 그렇습니다. 다 계산해 보고 절대 그럴 리가 자기한테 없습니다. 이익이 예. 될 것만 미국한테 이익이 맞습니다. 될 것만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다가 특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다 결국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전을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공장이 글로 갔으면 일자리도 우리나라에는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취업할 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대학교 졸업해서 하는 친구들 중에서 공부 진짜 잘했던 친구들은 또 최근 들어서는 다 그냥 미국 가고 싶어서 미국 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에 남는 공장은 더 이제 좀 나쁜 공장, AI 좋은 칩은 저기서 만들고 우리는 계속 디램만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약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럼 충분히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그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국가 안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심지어 이제 굉장한 보조금을 주면서 미국의 공장 유치를 한 거고요. 또 그러한 측면이 지금 와서 보면은 한 측면에서는 그 관세를 그 이렇게 조금 자꾸 이제 이전에 비해서 높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으면 또 대응하기도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력이 또 미국에 많이 쏠리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우려가 있지만 그건 이제 그 일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그 인력들이 어쩜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 기회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국에 대해서 나름의 또 정책을 만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이제 한국에도 그런 연구소나 공장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는 거는 이런 이제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좀 대응하는데 전략적으로 좀 좋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비중이 7.5%.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이게 7.5%라는 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네. 걸로만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뭐 중국이나 홍콩 쪽이 이제 비중이 더 큰데 또 국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홍콩으로 수출하면은 그게 홍콩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다시 또 미국으로 수출되고 이런 또 복잡한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바로 미국으로 가는 게 한 7.5%.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중국이나 홍콩이나 대만을 거쳐서 가는 건 또 다른 비중이니까. 예. 그리고 예. 미국 내에서도 뭐 일부 또 생산을 해서 하면 또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결국 수출이나 마찬가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빠져 있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관세가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을 해요. 그럼 관세가 붙었잖아요. 그럼 홍콩에서 또 중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수출은 아니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미국 수출하면 관세가 또 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라 건너다니면서 25% 100%씩 계속 붙으면 이건 뭐 안 하겠다는 얘기 같잖아요. 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그게 옮겨 다니면서 그게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우리하고 홍콩 사이는 아마 굉장히 관세가 작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정확히 수도 모르겠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 가져오면은 그걸 그대로 하는 수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또 어떤 뭐 기업들하고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돌림으로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수입할 때 우리나라보다는 대만이나 이쪽이 더 비중이 훨씬 높은 거겠네요. 지금 이제 대만에서는 미국 그 빅테크들에게 그 파운더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미국으로 아마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뭐 있죠. TSMC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금 협상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작지만은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그 HBM 고성능 HBM이 있고. 지금 이제 그 HBM의 시장 판도를 보게 되면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네. 근데 마이크론이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10% 안팎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90% 정도는 한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의 그 HBM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미국은 작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은 이제 파운더리하고 첨단 패키징 뭐 이런 쪽이 이제 미국에서 제조 공장을 설립하라.
뭐 이런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보면은 HBM 공장도 미국에서 한번 지어봐라. 뭐 이제 메모리도 한번 지어봐라. 이런 어떤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안 보내는 게 국가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그래도? 이제 기업에서 네. 굉장히 이제 고민할 부분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또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게 이제 기업의 목적이기 네.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 정말 열심히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이익이 되고 또 국가의 이익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히 계산을 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슈퍼 의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미국 정부가 진짜 마음 먹고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자국의 기업을 키워주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몇 년 사이에 또 판도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 그런 셈법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좀 뭐 그래야 결정을 되겠죠. 그렇지만 해야겠네요. 이제 기술력 차이가 또 기술력 우리 차이.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단시간에 마이크론이 다 그럴 수도 따라올 수 있겠죠. 있느냐? 예. 그럼 그 사이에는 미국에 따른 다른 빅테크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입장이니까 예.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할 그러네요. 수 있겠지만 뭐 그분들은 또 전문가니까 계산을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쪽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K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한다 그러면서 이제 빅5를 정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돼 있고 네이버, SKT, LG 이렇게 모여서 AI 판을 다시 짜보겠다 이러는데 이 의지가 정말로 실현 가능한 의지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가능한 모델인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버린 AI라고 불러서 어느 한 곳으로 몰아준 게 아니라 일단 또 5개로 흩어줬잖아요. 아예 국가가 딱 잡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그 부분까지도 다 이제 결국 정부가 핸들링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이제 그 구도가 5개 기업을 선정해 놓고 6개월 단위로 이제 하나씩 탈락을 시키는 구도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남아서 이렇게 좀 장기간 갈 수 있는 기업은 아마 2개 정도가 될 거고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 시기에 그러니까 그 여러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판을 깔아준 뭐 주도한다는 게 이제 모든 거를 정부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판을 깔아줘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업도 지금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지만 그걸 이제 가속시키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혹여나 이제 이게 이제 범용 AI, 예를 들면 뭐 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미국의 어떤 빅테크처럼 엄청난 그런 고품질의 데이터,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걸 다룰 수 있는 전문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보다는 이제 이 특화된 부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vertical AI라고 하는 어떤 이제 도메인 영역별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권 측면에서 또 조금 뭐 경제적으로는 좀 손해는 아니지만 좀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뭐 국방이라든지 행정, 금융 뭐 등등 이런 데는 또 주권 AI를 하고 우리가 또 잘하는 뭐 의료나 뭐 이 반도체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자동차도 잘하고 있고 조선도 잘하고 있고 제조업도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고 우리의 강점을 정말 그 AI를 우리의 강점에다가 잘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면은 굉장한 경제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정책은 아마 그런 걸 전체를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약간 질문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다시 기업 얘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HBM3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낮춰서 시장 점유율 회복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HBM 하면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 낮추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뭔가 가격을 낮추면서까지도 시장 점유율 회복을 이제 노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나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기업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있었겠죠. 네. 저도 당연히 SK 하이닉스나 삼성 두 회사 모두 고부가 가치의 그 말대로 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하는 게 뭐 바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 가격 인하 정책을 좀 해서 네. 뭔가 또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하는 또 기업 나름의 어떤 그 내부적인 고민이 반영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은 또 존중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엔비디아 AI 칩 관련해서 백도어 있다고 거꾸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부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검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게? 아, 원래 이제 저희도 그 제가 이제 뭐 재임할 때 그 당시에도 그 백도어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디스커션을 많이 했는데요. 그 백도어라는 거는 참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은 이제 뭐 이전에 이제 통신칩의 그 백도어는 좀 이렇게 밝혀진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고 네. 그러므로 해서 유럽의 통신사들도 이렇게 이제 특정 나라 거는 우리가 못 쓰겠다 이제 해서 실제로 액션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보면 이제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GPU를 팔고 있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정말 그 해커나 마음먹은 어떤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 수 있는 그런 정말 백도 그런 거를 만들어서 넣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거는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네. 이제 위험한 거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그걸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들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는 빅테크일수록 자기의 어떤 그 명성이 있고 그 명성은 바로 기업의 운명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할 거고 그런 부분은 뭐 안 넣는다. 뭐 어떤 압력이 있어도 잘 안 넣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젠슨왕 CEO가 이번에 이제 반도체 그 100% 품목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백악관을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의 H20 수출 허가 얻어내고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 그 젠슨왕 CEO가 그 대만에서 들어오는 그 칩에 대해서 좀 관세 면제해달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결국 찾아갔단 말이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대만에는 이제 20%를 부과한 걸로 네.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파운더리를 맡겨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고 네. 거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측에서는 비용이죠. 비용이 예.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 결국 또 본인들도 이제 그거를 또 전 세계에 또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더더욱이 이제 자사 모델의 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뉴럴 프로세싱 유닛 (NPU) 같은 거를 많이 이제 개발하는 거를 가속화시키면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우리 제품을 다 써야 되는데 이제 각자 회사는 각자 거를 쓴다.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네. 그거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 젠슨왕 CEO께서는 뭐 당연히 이제 미국 대학관 다 찾아가서. 찾아가는 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TSMC도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야 그럼 미국에서 생산한 거 쓰면 되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러 가지 또 그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네. 어쨌거나 이제 전체적으로 대만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가서 또 업소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죠. 아, 그래요. 예. 트럼프는 또 언제라도 이게 촉집게처럼 또 핀셋으로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괴롭지요. 맞아요. 불확실하니까요. 예, 그 예측 가능한 수치를 제시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그거를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이제 쥐락펴락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죠. 기업 이제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구독 경제 시장이 나날이 커지면서 국내 스타트업들도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구독 서비스가 있는지 또 소비자들은 어떤 점에 주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소 센터장이신 전호경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구독 지난 시간에도 재밌게 어떤 구독들이 막 있었는지 저희가 많이 봤는데 맞아요. 최근에 다른 스타트업들이 구독으로 만들어낸 뭐 새로운 서비스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독하면 OTT 네. 아니면 뭐 음악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부 다 구독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좀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반려동물 관련된 용품 구독. 단순히 용품만 주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맞춤형 영양제. 예를 들어 가지고 위생 상품, 네. 간식 뭐 이런 거 해주고요. 심지어 이 반려견이라고 치면 이 견의 나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몸무게, 알러지 등을 확인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서비스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헬스케어. 그렇죠.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사람을 위한 예, 헬스케어였다 예, 예. 보면 지금 향후에는 이제 동물, 반려동물 관련돼 가지고 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은 어떠냐? 보면 우리 보통 요즘에 뭐 저속노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속노화 맞아요. 아. 저속노화 최고의 핵심이죠 단어인데요. 요즘. 그래서 뭐 저속노화 때문에 정기적으로 식단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기 식단 관리 구독 서비스 굉장히 많아요. 뭐 저탄 고지, 뭐 당뇨식, 뭐 고단백 식단 이런 관련돼 가지고도 서비스한 데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보면 샐러드 구독 이런 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집에서 보통 반찬 구독, 네. 뭐 심지어 술 같은 경우에도 뭐 와인 구독 이런 걸 떠나서 전통주 구독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 면도기 구독도 있고 예를 들어 생리대 구독도 있고 심지어 꽃, 와인 뭐 진짜 우리 일상 품목에서 안 쓰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네. 구독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 말은 구독인데 구독이 아니라 맨날 회원 가입비 내라 그러잖아요 원래.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면도기 같은 것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독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냥 월 얼마 내면 싸게 해줄게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해나가면 구독이랑 이거랑 막 섞인 느낌인데 그거는 구독으로 봐야 돼요 그런 거를?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좀 이 용어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 구독이란 게 원래 정확한 용어가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고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한 게 다 구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구독 멤버십의 하나 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멤버십을 유료로 구독하면 그거 관련돼서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독 상품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구독 멤버십이라고 잘 안 부르고 우리 뭐 쿠팡 와우 멤버십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구독 멤버십이거든요. 그걸 하면 할인을 해주다든지 아니면 배송 무료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구독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뭐 소비자를 속된 말로 미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구독의 하나의 번들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생활 밀착형 구독 서비스 말씀 주셨는데 앞서 식단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든 생각이 그런 식단도 뭔가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단백질이다 하면은 나는 뭐 계란이나 아니면 붉은 고기, 생선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뭔가 커스터마이즈하고 또 뭐 야채는 뭐뭐 넣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소비자를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하는 거는 그 문제가 없는데요. 네. 그 물건을 패킹하거나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분류로 몇 개, 5개, 7개 이런 식으로 분류가 아니라 개인형으로 맞춤하다 보면 알러지 종류도 굉장히 많고 본인이 선호하는 음식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객을 유치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다가 중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약간 그럼 프리미엄으로 따로 또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이제 그래서 프리미엄 올라가긴 한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프리미엄으로 또 올라가면 아니 어제까지는 쌌는데 왜 또 비싸 이래가지고 또 탈퇴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식품 같은 게 가장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갑자기 요즘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수급이.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서 야채나 뭐 토마토 이런 게 막 일주일 사이에 막 14%뭐 그 1년 대비해서 막 가격이? 두세 배씩 막 오르는데 그럴 수 나는 있겠네요. 5천 원 받고 도시락을 이제 어.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인건비 떠나서 아니 원가가 막 2배, 3배씩 작년 대비 아니면 맞아요. 일주일 대비 막 20%, 30% 올랐다고 저 죄송한데요. 저 이번에 물가가 올라가서 구독료를 이번 달만 한 20, 30% 올릴까 이러면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할 때도 구독료를 선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네요. 아니 스타트업들이 이런 걸로 계속 많이 스타트업을 하는데 네. 1년, 2년, 3년 지나면 대부분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독을 하기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제 처음에 이제 멤버십으로 좀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약간은 이제 좀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예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포장도 예쁘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호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연합이거나 이런 거가 있진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외로 구독이란 게 특히 이런 일반 상품,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나 이런 굿즈라 보통 부르죠. 이런 상품,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처음에는 구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타트업을 일부러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3년 정도 지나면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연합회를 만들어주든지 지금 사실 정부에서 뭐 구독경제 관련돼 가지고 실태 조사를 따로 한다거나 이런 게 좀 기재부에서 금액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연합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뭐 중기부 차원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독경제위원회나 구독경제 TF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스타트업들의 대부분은 사실 구독화 다 목표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사실 이 시장이 고사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뭔가 정부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가장 좋은 건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게 이제 생활 밀착형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잠깐 화면에 보니까 그 미니 창고 다락 이게 보니까 뭔가 이제 저장 공간을 구독하는 서비스인 거죠. 그런데 이 구독형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한 다른 게 뭐 세컨 신드롬?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름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2010년대 미국에 가보면 그 네. 도심지, LA 도심지에 보면 갑자기 그 창고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네. 도심에 셀프 스토리지. 그래서 저는 저게 왜 생겼나 되게 궁금했는데 한국에 이제는 제가 사니까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요즘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네.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 짐을 놔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많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약간 이게 다른 건데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우리 사람들이 1인당 쓰는 전용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모두들 다 집이 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침대가 없고 보통 요를 깔고 잤죠. 저만 그런가요? 요를 깐다든지 아니면 뭐 소파, 그러니까 요즘에는 침대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침대 자리를 나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네. 이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예. 면적은 늘어났지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대신할 곳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도심에서 가까운 곳, 유유, 뭐 지하라든지 이런 데를 써가지고 하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요즘에 인기가 많죠. 지금 저기 미니 창고 다락 운영사가 세컨 신드롬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컨 신드롬이 지금 IPO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뭐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저기가 여러 군데가 해서 했는데 저희가 다 먹은 것 같아요. 저 업체가 다 예, 인수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인수하거나 망했거나 그래서 이제 썩 끝까지 살아남은 이 저장 구독형 창고 하는 거에서 거의 제일 독과점에 가깝게 이제 많이 쉐어를 가져가서 이제 상장한다고 저도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구독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 결국엔 마지막에 한 기업 또는 두 기업밖에 안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시작했다가 네. 나중에는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쿠팡과 같이 시작했던 그 같은 연도에 시작했던 게 위마프도 있고 뭐 많죠. 팀원도 있고 많았잖아요. 네. 물론 소셜로 시작했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구독을 한 쿠팡만 살아남듯이 이제 이 구독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나 단점이 승자 독식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맞아요. 마켓컬리가 먼저 뭔가 새벽 배송 먼저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쵸. 지금은 오히려 지금 쿠팡에서 보면은 뭐 로켓 와우 것이. 배송, 로켓 예. 와우 이런 게 지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구독 서비스 산업이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이제 구독 서비스가 모든 산업이 다 예. 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네. 발표에 의하면 연평균 18% 정도 성장해서 올해 무려 1.5천억 달러, 지금 환율로 한 2,200조 정도 될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는 스탠다드 앤 푸어서가 예상한 2028년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한 363억 5,810만 달러인데 네. 이거에 비해서도 무려 40배가 넘는 와. 규모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요즘에 AI 하지만 AI조차도
구독 경제에 비하면 40분의 1에 불과한 거죠. GPT 우리 구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고중이 예. 조기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GPT도. 예. 뭐 요즘에 반도체나 GPU도 사실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GPU 같은 거 비싸니까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요즘에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맞아요. 다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반도체, AI 뭐 여러 가지가 다 구독 산하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저도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월 납입하는 구독 서비스가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래저래. 통신도 구독이니까 그냥 예, 통신도 통신. 그렇고 OTT 업체도 한 뭐 디즈니까지 하면 2-3개 그쵸. 되고 뭐 여기다가 또 음원 뭐 멜론 음원, 이런 거 멜론 있고 또 뭐 쿠팡 있고 그렇죠. 좀 많네요. 이래저래. 엄청 많죠. 그 특히 집에 뭐 챗GPT 있고. 맞아요. 네. GPT도 있고. 네. 제미나이도 써야 제미나이도 되고, 맞아요. 써야 그러니까 되고. 기본 10개 다 넘네요, 대부분. 그렇죠. 넘죠. 저 같은 경우 신문도 몇 개 구독하고 있으니까 아, 맞아. 신문 계속 보신다고. 아직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OTT 서비스 중에 네. 보통 이제 미국 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뮤직 끼어 팔기 했다고 지금 약간 말이 나왔지만 유튜브, 맞습니다. 네. 그리 대부분은 이제 좀 큰 데 것들은 음악도 대충 넣어서 같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들은 이제 따로 팔았잖아요. 네이버 뮤직도 따로 팔고 뭐도 따로 팔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경쟁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가성비인데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 OTT나 이런 가입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똑똑한 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OTT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라든지 OTT랑 연결된 제휴 구독 멤버십이 있어요. 아. 번들이라 부르거든요. 그걸 보통 번들 구독 멤버십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이 그 선전 광고 안 보는 거 빼고 음악까지 같이 한 번에 강제 구독 번들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정위가 여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이걸 나눠 가지고 유튜브 라이트라고 해서 이 광고 없이 보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향후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이 조금 넓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음원 사이트들, 한국에 있는 음원 사이트들이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이 유튜브 뮤직까지 같이 강제 구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약간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차이가 한 6,4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6,400원이랑 구독료를 있다고 쳤을 때 우리나라 음원 사이트에서 가장 싼 구독료도 6,400원보다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음원 사이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요즘에 약간 이제 할인이거나 아니면 OTT 관련돼서 서로 합쳐가지고 이제 번들로 좀 할인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유튜브 뮤직을 공짜로 준다고 생각했는데 라이트를 하면 그럼 똑같은 버전이에요? 그 라이트로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는 그 뮤직 하시려면은 계속 그 프리미엄 들으셔야 되고요. 아니시고 그냥 나는 원래 뮤직 필요 없어 그냥 광고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유튜브 프리미엄 썼어 이러신 분은 유튜브 라이트로 가시면 되는 거죠. 가면 돼요. 그 음악이 안 나오는 차이로 딱 6,000원만큼 차이가 생기는 예, 거예요? 근데 사실 음악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유튜브 켜놓고선 다른 거 활동할 때 뒤에 펴놓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요. 사실 온리 유일하게 동영상 볼 때 광고 안 나오는 것만 사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뒤에 전화기 듣고 라디오처럼 그렇죠. 듣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지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은데 이제 공정위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비율로는 그런데 실제 유튜브 라이트 가격으로 보면은 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보다도 우리나라 유튜브 라이트 가격이 더 비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좀 보면은 그렇게 싸게 우리가 쓰고 있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죠. 아니 저 지금 봤는데 그냥 프리미엄이라고 돼 있으면 프리미엄 라이트 아니면 그냥 프리미엄인 거예요. 지금 이 유튜브 라이트는 아직 출시는 안 됐고요. 공정위에서 하도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자진 시정할게 이래가지고 낼게 이래가지고 아마 연내에 나올 것으로 아니, 보입니다. 왜 여쭤봤냐면 음악 된다고 하면 멜론 끊으려고. 그 아니, 유튜브 프리미엄 지금 돼요. 지금 돼 있어서 네. 유튜브 뮤직에 될 만한 거 다 나오더라고요. 나오긴 하는데 그럼 이제 멜론을 끊어도 되는 거잖아요. 멜론을 끊어도 되죠. 저는 끊었어요. 끊어도 되는데 안 끊는 게 더 돈은 더 싼 게 왜냐면은 6,400원 차인데 멜론이 지금 제일 싸도 구독료 할인 안 했을 때 7,400원 정도 하거든요. 한 7,000원대니까. 복잡하네요. 그래서 복잡해. 오히려 이런 거 이렇게 이게 다 모아서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관리해주는 앱 이것도 없나요? 약간 뭔가 바구니에 넣고 싶어요. 그렇죠. 뭔가. 왜냐하면
지금 복잡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지금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구독료 예를 유튜브 네, 라이트 네, 쓰고 네. 뭐 멜론 쓰고 이러면 네. 몇백 원 차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구독 관련해서 관리해준 앱들은 있어요. 근데 그 앱들은 이분이 한 달에 지출 얼마고 얼마 쓰고 언제 내고 뭐 이런 걸 관리해주지 이런 식으로 이런 번들 상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제한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기업 관계자분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다면 이런 게 이제 새로운 뉴 비즈니스인 거죠. 새로운 아이템인 거고요. 그럼 그 사람은 뭘로 수익을 이거 관련돼 가지고 결국엔 처음에는 시작할 때 무료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무료로 그다음에 써야 예. 또 무료로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이거 해준다 구독료 내라 그러면 이 구독료 내느니 내가 몇백 원, 1,000원 차이도 안 나는데 무슨 구독료야? 이러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면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플랫폼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더 추가돼서 연계되는 사업이 생기거든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플랫폼을 시작하는 거죠. 네. 아니 멜론 얘기인데 멜론에도 보니까 뭐 트랙지로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그 멜론을 제가 서비스 너무 많아가지고 서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멜론이라든지 OTT가 이제 구독료 딱 하면 얼마 이렇게 하지만 네네. 실제로 예를 들어가서 OTT도 광고 보는 거, 광고 안 보는 거, 화질 좋은 거, 화질 안 좋은 그렇죠. 거, 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 보통 우리가 많이 쓰시는 분들은 노트북을 두세 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집에다 쓰는 거 있고, 그렇죠. 자기 사무실에서 쓰는 거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 쓰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쓰시는 분 있고. 이러면은 본인이 그 한 계정당 4-5개 써야 되잖아요. 네. 이러면 이 계정당 또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OTT가 다르고,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고음질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PC만 듣는 건지 모바일 듣는 건지 같이 하는 것에서 금액이 다 달라가지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이게 구독이긴 한데 원래 구독의 장점이 간편하게 하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맞아요. 막 너무 세분화를 해가지고 이게 구독인 건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된 거죠. 이게 구독 안 하면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가 왔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더 문제는. 예, 예. 아니 왜냐면 내 돈 쓰고 내가 하는데 이 구독료 잘못했다가 한 번 하면 잘 모르고 돈이 계속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 뭐 500원, 1,000원, 2,000원 차이니까 별거 있겠어 하지만 그게 1년, 2년, 뭐 10년 되고 그게 하나, 두 개 쌓이면 엄청 금액이 그리고 크거든요. 올라도 끊지도 못해요. 그렇죠. 이게 한번 네. 락인돼 버리면 그 자물쇠고가 있어가지고 힘들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챙겨봐야 될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또 상승을 했고 플랫폼 관련주도 올랐고 뉴욕 증시에서도 최근에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가 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AI 버블론이 있긴 하지만 AI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이는 네. 시장입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